내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향합니다. 두 정상은 두 차례 회담을 하며 주요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미국 대화 촉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유엔 안보리가 잠시 뒤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미국이 일부 회원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방해한다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실탄 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에게 총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홍 씨는 전기 충격기로 이들을 제압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사격장 안전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기습 시위를 열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제한에 걸린 1주택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청약이 가능하도록 3일 만에 수정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슈퍼태풍 망쿠시 필리핀을 강타해 산사태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홍콩과 중국 남부 지역까지 휩쓸어 건물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고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1년 만입니다. 그럼 먼저 2박 3일의 주요 일정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쯤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공식 환영 행사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오전도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합의가 잘 되면 회담은 오전에 끝나고 공동 발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까지 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고 저녁에는 이 환송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20일이죠. 이 마지막 날 오전 서울로 돌아올 예정인데 별도의 행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귀경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럼 먼저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를 연결해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정훈 기자, 아무래도 비핵화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번 담판의 성공 기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일단 미국과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북 대화 촉진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북한 비핵화 약속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청와대도 자신 있는 예상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문의 수준도 전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합의문이 아니면 구두 합의가 이루어져서 발표될 수 있을지 이 모든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블랭크입니다. 핵리스트 제출 등 미국이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는 비핵화 초기 조치까지 나올지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은 핵 검증 약속을 받아오느냐가 회담 성공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핵물질이나 핵물질에 있는 장소나 그 내용에 대해서 신고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는 그런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불투명한 비핵화 문제보다도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 여기에 무게를 두는 것 같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쟁 공포를 해소하는데 이번 회담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남북은 앞서 17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무장지대 GP 철수와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백마고지 유해 발굴 등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서해 평화수역 조성 문제는 향후 공동군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선 상설 면회소와 화상 상봉 등의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보다 판문점 선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평양 선언 내용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의 동행일 겁니다. 내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재벌 총수들은 북한의 경제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리영남 내각 부총리를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대북 투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기업들의 고민도 적지 않을 듯합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4대 그룹 총수들은 내일 남북 정상이 첫 회담을 하는 동안 리용남 내각 부총리를 만납니다. 북한 경제통인 리용남은 기업 오너들에게 북한 사업을 소개하고 대북 투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합의대로 경협 1차 목표인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실무 논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오찬이나 만찬 때 경제인들을 만나 직접 대북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북 이튿날인 19일엔 평양 주요 시설을 대통령과 함께 참관합니다. 경제인들은 따로 별도 장소를 시찰할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재계 방북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을 참관합니다. 리설주가 동행하거나 별도의 친교 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 등 특별수행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대략의 방북 일정을 공개하면서도 세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겹치는 부분 때문일 걸로 보이는데 내일 저녁 그리고 친교 행사라고 표현한 돌아오는 날의 일정에 과연 뭐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저녁 환영 공연을 관람한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첫날 회담이 종료되고 늦은 오후에는 환영 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이어서 환영 만찬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연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보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에 떼맞춰 공개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관람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체제 선전 내용이 담겨 있어 모란봉악단이나 삼지연악단 공연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귀빈의 방한 때 공연을 함께 보는 것으로 환영의 뜻을 전하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 마지막 날인 20일 김정은 위원장과 친교 행사를 함께할 계획입니다.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의 도보다리 밀담이나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의 호텔 정원 산책,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해변 산책처럼 우위를 과시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개성공단이나 을밀대, 단군릉 등 역사적 장소에 동행하거나 북한이 선전하고 싶은 려명거리나 미래과학자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른 점입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오늘 우리 선발대가 평양에 도착해서 첫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평양은 어떤 모습일지 정수양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측 선발대가 머물고 있는 평양 고려호텔 주변입니다. 대동강변에 고층 건물이 여러 채 들어선 가운데 고층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형형색색의 택시와 외제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미국 만화 캐릭터 곰돌이 푸가 달려있는 가방을 맨 아이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선전물만 눈에 띌 뿐 정상회담을 알리는 현수막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첫 만남이 기대되는 평양 순환공항 등 곳곳에서 대규모 예행 연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평양에 도착한 우리 측 선발대를 고려호텔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을 비롯한 선발대는 도착 직후부터 주요 행사 장소를 답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선발대와 함께 평양에 도착한 취재진은 숙소인 고려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170km 정도지만 곳곳이 움푹 패인 도로 사정 때문에 선발대는 최고 시속 60km 속도로 4시간 걸려 도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에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긴급회의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로 북한의 해상 밀무역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팀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밤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대북 제재가 느슨해진다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미국은 일부 회원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방해한다며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러시아의 압력으로 대북 제재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 수정됐다는 겁니다. Remain independent and report on the facts as they know it and not allow a single country, in this case Russia, to draft language and have it inserted. 특히 미국이 주목하는 건 석유류에 대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선박을 동원해 석유나 석탄 등 연료를 대량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불법 환적 차단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한국과 일본 등이 포함된 다국적 연합을 구성해 북한의 해상 밀무역, 특히 석유 밀수 집중 감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국적 연합본부는 일본 요코스카에 주둔하는 미군 지휘함 USS 블루리지에 둘 예정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 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던 전략을 버리고 이른바 조용한 핵 개발로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파키스탄이 과거 이런 방식으로 핵 보유국이 됐는데 북한도 경제 제재는 피하면서 핵은 그대로 가지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고서정 기자입니다. 미국은 핵실험 등을 중단한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Missiles or nuclear material, and of course the historic summit between the two leaders, and this letter is just further indication of the progress that we hope to continue to make. 이에 대해 미 뉴욕 타임스는 북한이 핵 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던 과거와 달리 조용한 핵 개발 전략으로 선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별다른 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비핵화 노력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묘사할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달라진 태도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된 파키스탄 전략을 모방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 이후 20년 동안 핵실험을 자제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또 조용한 핵 개발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을 연구한 북한의 맞춤형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이 좋고 미북 정상 간 대화가 우호적일 경우 비핵화 진전 요구를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회담의 전망을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이시죠.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자, 아무래도 뭐 비핵화 관련된 진전된 논의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은 비워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건 블랭크라고. 예, 블랭크라 그러잖아요. 이건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뭐 사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겁니다. 뭐 탁현민 행정관도 갔으니까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지만 사실은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으면 사실은 정말 이번 회담이 잘 안 된 거라고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약간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 보면 약간 비핵화에서 약간 좀 진전이 있는 듯한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비핵화를 뭐 완전히 하겠다 뭐 이런 말은 이제까지 했으니까 뭐 핵물질 신고를 하겠다. 근데 뭐 정당한 조건이라면 그런데 응할 용의가 있다. 이 정도의 말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이 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블랭크라는 뜻이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뭔가 깜짝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도 좀 들리긴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쪽에 무게를 많은 분들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이 빈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도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뭔가가 합의가 됐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뭐 정당한 조건이라면 핵사찰을 받겠다. 핵물질을 신고를 하겠다. 이 정도의 말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일정 관련한 세부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생방송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도 생방송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한국 방송,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해서 생방송을 허용을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순환공항에 마중 나오고 아니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픈카를 타고 카 퍼레이드를 할 가능성 같은 거. 또 한 가지 깜짝 이벤트라 그러면 왜 전번 정상회담 때 저 백두산 개막원 트레킹을 하고 싶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친교 행사가 마지막 날 예정된 친교 행사가 평양에서 비행기가 서울로 직접 오지 않고 저 삼전까지 한 40분이면 가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면 삼전 비행장 가서 내리면 금방 백두산이니까 아마 그것도 깜짝 이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상징적인 의미로 비행기 타고 가서 잠시 걷고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가셨을 때는 이제 아리랑 공연 보지 않았습니까? 공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그저께 공개된 집단체조 이거 볼 수도 있을까요? 내일 밤에? 그런데 그 북한에서 집단체조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도자의 둘이 굳게 뭉친 일심 단결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정치적 선전의 장이 굉장히 강한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통령을 한국 정부를 생각을 한다면 모란봉 악단 공연 같은 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갔다 오면 또 참가했다가 오면 또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논란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 대통령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런 모란봉 악단 공연, 신뢰악단 공연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전망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자, 또 하나 그 이번 일정 중에 굉장히 저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가는 식당을 가보고 싶다 이랬다고 하는데 어떤 식당이 있습니까? 갈 만한 데가? 제일 유명한 식당 뭐 여기도 다 알려졌지만 옥류관. 옥류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서민적인 식당을 가보고 싶다는 거 아닌가요? 뭐 옥류관도 뭐 그렇게 뭐 고급 식당은 아니고요. 서민들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고 새로 오픈한 식당이 있는데 이제 회도 썰어주고 그러는 식당이니까 아마 옥류관, 청류관, 대동강 수산물 식당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게 다 평양이 자랑이거든요. 그리고 서민들도 가고 물론 간부들 들어가는 방은 따로 있는데 서민들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 서민들이 이제 말하자면 주변에 와서 그냥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뭐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과 대화도 자연스럽게 좀 하고 이런 모습을 연출할 뭐 그런 뭐 충분히 이제까지 외국인들 올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미리 준비된 거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로 또 아무 사람이나 또 그 사람들이 한국 대통령한테 앞에 내세우고 싶겠습니까? 잘 준비되고 좀 번듯한 사람들을 보이고 싶어 할 텐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든 어쨌든 한국 사람하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갔을 때
이제 서해 평화수역 얘기 그 당시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쪽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보다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죠? 지금 가장 확실해 보이는 거는 정부 당국자들 말 들어보면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이번에 합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DMZ 안에서 북한이 실제로 뭐 지피초소 뒤로 물리고 장사정포 뒤로 물리고 뭐 공중에서 왜 판문점 선언에서 육해공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가 있거든요. 그 선언 정신을 한다 그러면 뭐 50km DMZ도 50km에는 비행기도 접근 안 한다 그러는데 뭐 북한에서는 그렇게 날아올 비행기도 없고 우리한테 또 무인기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것이 의미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문제는 NLL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NLL은 우리 영토고 영해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 NLL을 해서 등면적으로 어떤 평화 수역을 만들자 그러는데 북한은 아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하자는 거면 이거는 합의를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재벌 총수들이 지금 가잖아요. 그리고 내일 리용남 내각부총리를 만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제재도 아직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좀 투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도 얼굴을 트고 덕담을 주고받고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선에서 북한도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 보고 투자라고까지 무리하게 요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진 않는다 이런 말씀. 자,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9.13 대책이 나온 뒤에 시장의 관망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안정되면 좋은데 문제는 집을 한 채만 가지신 분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주택 청약을 통해서 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쉽지 않은 데다가 대출에도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 고민이 있는 듯합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양주에 집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이종성 씨.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서울로 이사할 생각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번 9.13 대책 영향입니다. 청약도 어렵고 전세 대출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전세를 주고 서울로 간다고 하면 최소 뭐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추가 대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나온 정책으로 보면 제가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힘든 것 같아서 9.13 대책으로 1주택자의 인기지역 청약을 통한 새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당첨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청약 기회가 막혔다는 1주택자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대책 발표 며칠 만에 그렇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사실상 입장을 급선회했지만 여전히 1주택자의 청약 기회는 예전보다 훨씬 좁아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도 어려워졌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1억 원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1주택자들 중에서 작은 면적에 살고 있어서 좀 큰 면적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가 좀 축소되면서 아무래도 좀 불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민간 보증을 통해 소득 1억 원 이상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몰라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정확한 청약제도 개선안을 곧 확정해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요즘 보통 시민분들의 걱정거리가 또 하나 있죠. 바로 국민연금인데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 토론회를 앞으로 쭉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토론회가 열렸는데 국민들이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이 큰지 참석자들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토론장. 자발적으로 참석한 각계각층 인사 140여 명이 처음부터 쓴소리를 쏟아냅니다. 소상공인을 대표한 한 남성. 보험료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 자영업자의 평균 월 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 될까요? 거기에 9%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연금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은퇴한 한 인사는 정부 지급 보장을 촉구합니다. 추상적이 아니라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한다라는 14개 단어만 넣어주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 세력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됩니다. 기껏해야 수익률이
0.01%밖에 안 됩니다. 0.02% 벌자고 하루에 몇 천억씩 주식 대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진땀을 빼며 해명했지만 부담 없는 혜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람은 내가 조금 부담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원합니다. 참석자들은 오히려 형식적인 답변이라며 성토합니다. 이런 자리가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쇼하려고 이 자리에 앉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반성을 먼저 해야 신뢰회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토론회를 엽니다. 하지만 기금 운용 투명성, 기금 고갈 등 쏟아지는 불만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실태를 돌아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경남 창원산업단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1973년 만들어진 뒤에 조선업과 자동차 그리고 기계산업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일감이 줄고 근로자도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1세대 국가산단으로서 기계산업의 요람이라는 명성도 이제는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장 부지에는 부서진 건축 자재만 남았습니다. 임대 현수막이 붙은 공장은 출입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매물이 이렇게 나와도 들어오는 곳이 없네요. 무슨 거의 없습니다. 뛰어들 수 없습니다. 주차장 대용으로 하고.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한창 일할 시간이지만 일감이 없어 기계가 멈췄습니다. 기계 부품 가공업체는 공장 운영 20년 만에 단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이 없어요. 지금 앞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2시까지 일하고 갑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일을 해버리면 내일 일이 없어요. 창원산업단지 가동률은 지난 2016년 89.7%에서 지난해 83.5%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2분기 11만 4천 명이던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도 올해는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조선업 불황에 중국의 공세가 겹치면서 자동차와 기계산업도 시장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업계는 산업단지 회생을 위한 정부의 장기 대책을 요구합니다.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창원 산업단지가 침체를 겪는 사이 창원시의 올해 아파트 미분양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어제 한 남성이 실탄 사격장에서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전 규정도 지켰고 안전 요원도 있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어딘가 허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실탄 사격장입니다. 철제문이 굳게 잠긴 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사격장을 찾은 36살 홍모 씨는 총기를 건네받은 뒤 돌변했습니다. 당시 사로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홍 씨는 전기 충격기로 이들을 제압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홍 씨는 결국 병원에 옮겨지기 전 숨을 거뒀습니다. 사람부터 끌어내려야 되니까 나중에 사람이 3명이 다시 달려 들어갔거든요. 끌어내리려는 찰나에 이제 총이 발사됐는데 그 시간이 불과 한 10여 초밖에 안 됐다. 경찰은 이 사격장이 안전규정을 어긴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탄 사격장 한 곳을 찾아 총기 관리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이곳 역시 총구를 돌릴 수 없게끔 사슬로 고정돼 있고 3단봉과 전기 충격기를 소지한 직원이 밀착 감시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부산 총기 탈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안전요원이 흉기에 제압당할 경우 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탄 사격장 이용자의 신원과 휴대폰 관리 강화가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정서적 갈등의 경우 사전에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걸러내는 방안. 경찰은 사고 사례를 분석한 뒤 재방 방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 콜센터를 차린 뒤 수백 명으로부터 68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상담원을 가장한 조직원들 중에는 한국 취업 준비생들도 있었는데 이 조직을 떠나려고 하면 갖은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안으로부터 인계받은 20대 남성 2명이 국내로 송환됩니다. 중국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상담원들로 표준말을 하는 한국인입니다. 36살 이모 씨 등 3개 조직 70여 명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1명을 속이기 위해 최소 3명의 조직원이 각 금융기관 대리,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역할을 맡아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312명에게서 가로챈 돈이 68억 원에 이릅니다. 콜센터 상담원 역할인 조직원 대다수는 한국에서 포섭한 취업 준비생 등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행동 강령과 대본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주와 외부 연락을 막기 위해 핸드폰과 여권은 제출해야 됐고 가족들과의 안부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팀장 앞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탈하려는 상담원에겐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모텔로 끌려가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가입하게 되었고 탈퇴하겠다고 얘기하니까 한 5일을 감금시키면서 경찰은 사기 혐의로 총책 36살 이모 씨를 포함 8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1명을 구속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강요로 가담된 인사라도 모두 처벌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중고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다고 올린 뒤 수억 원을 빼돌린 남성이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위조한 사업자 등록증에 800여 명이 깜빡 속았습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윤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빨간 모자에 수갑을 찬 남성이 끌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33살 임모 씨가 경찰에 인계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5년 동안 중고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800명에게서 3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먼저 1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산 뒤 이것으로 SNS와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사업자 등록증도 첨부해 안심하고 돈을 먼저 입금시키도록 유도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휴대폰 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이다. 저렴하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거기에다가 믿을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보내주는 거죠. 대포 통장이 쓰여 경찰의 추적도 쉽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를 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들이 송금한 3억 2천만 원은 도박 등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임 씨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태풍 망쿠시 필리핀을 강타하고 홍콩과 중국 남부까지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철근이 종이장처럼 뜯겨질 만큼 그 위력이 엄청났고 그만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매몰된 희생자가 1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칼로 도려낸 듯 누런 맨살이 드러난 산. 구조대원들이 땅을 파헤치며 매몰자를 찾고 있습니다. 태풍 망쿠스로 발생한 산사태가 필리핀의 한 광부 합숙소를 덮친 겁니다. 34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실종된 상황. 하지만 희생자가 100명에 육박할 거라고 당국은 우려했습니다. Kaya walang makapasok na mga sasakyan, makapasok na mga tao dahil malakas ang ulan at unstable, baka madagdagan pa yung casualty pag pupunta yung mga rescuers natin. 태풍 망쿠스는 필리핀에 이어 홍콩과 중국 남부도 강타했습니다. 홍콩에선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가로수 수백 그루가 쓰러지면서 교통대란도 발생했습니다. 琴日啲風啊，好大風啊！以我咁嘅噸位啊，都吹得喐啊，我都驚啊，真係。咁同埋沿路咧係好多樹冧咗咯。 마카오는 태풍 피해로 역사상 처음으로 카지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선 4명이 숨지고 24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선박 5만여 척이 항구로 대피했습니다. 망쿠스는 현재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홍콩과 중국의 피해는 134조 원에 달할 거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중국 여배우 판빙빙의 행적이 100일 넘게 묘연합니다. 팬들은 의문을 제기하지만 중국 당국과 언론은 판빙빙 실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어서 감금과 망명 등 각종 설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판빙빙,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팬미팅 도중 울음을 터뜨린 중국의 아이돌 가수.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 그의 친누나가 바로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중국의 간판 여배우 판빙빙입니다. 판빙빙이 지난 6월 2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어린이 병원 설립 행사를 위해 티베트에 간다는 이 글이 그녀의 마지막 공식 행보입니다. 앞서 중국 CCTV의 유명 사회자 취융위안은 판빙빙이 이면 계약을 통해 거액의 출연료를 받고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폭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있을 뿐 확인된 건 없습니다. 여경들 사이에서 수갑을 차고 서 있는 판빙빙. 인터넷상에서는 구금설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화 리허설 영상을 이용한 합성 사진이라는 게 뒤늦게 밝혀졌죠. 1998년 사라진 뒤 인체 표본으로 활용됐다는 주장까지 나온 중국 아나운서 장웨이제 실종 사건까지 거론되는 상황. 온갖 추측만 난무하는 사이 판빙빙의 흔적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연을 맡은 SF 영화입니다. 하지만 정작 7월 6일로 예정됐던 개봉일은 지켜지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일본군의 충칭 대공습을 다룬 영화 대폭격 포스터에서도 그녀의 이름과 얼굴이 없어졌습니다. 일부 대만 언론들이 판빙빙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지만 정작 중국 정부는 말이 없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판빙빙 실종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돌아온 대답. 중국 언론도 조용합니다. 但是因为也没有最新的报道出来，所以我也不方便对这个事件进行一些自己的评论。 어제는 판빙빙의 3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축하의 글과 함께 안위를 걱정하는 팬들의 글들이 무수히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린 중국 최고 스타 판빙빙. 팬들이 올린 이 글들에 그녀가 화답할 날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얼마 전 당내 반발로 무산됐던 인터넷 은행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완화 대상을 규정하기로 했는데 여당이 지지층의 반발 부담을 청와대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총장 앞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찾아와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우상호 의원이 경위들을 물리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경위들 빠지세요. 빠지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빠지세요. 이들은 민주당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분리 완화에 동의하지 말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과 파탄난 민생을 돌보라는 촛불 시민의 목소리를 저버렸습니다.
참여연대 등 주요 지지 기반의 반발에 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산분리를 완화했다는 부담을 대통령과 정부에 떠넘긴 셈입니다. 우리는 뭐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이런 안도 다 당정청 간에 논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당에서 결정하는 거지.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20일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라는 말은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입실험을 벌여서 이 말을 들었던 김영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장으로 영입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내부 인적 청산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TV로 생중계하는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했지만 세간에는 노 전 대통령의 한마디가 각인됐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노 전 대통령의 격한 반응을 이끌어낸 사람은 김영종 당시 수원지검 검사였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검사장 승진에서 제외된 후 검찰을 떠났던 김영종 변호사가 한국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현직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결기와 강단을 높이 산 것으로 안다고 한국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저지할 선봉장으로 뽑았다는 뜻입니다. 김영종 위원장은 법률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며 원칙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당무감사위원장에 황윤원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당무감사와 윤리위 심사가 한국당 인적 청산 작업의 두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현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원칙을 제시했는지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박수현 전 대변인이 직접 밝힌 이 7대 원칙이라는 것이 고위공직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안 된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예. 이게 바로 7대 원칙입니다. 이 청와대는 이 7대 비리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 고위공직자를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장관 후보자 5명 중 3명이 이 7대 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먼저 유은혜, 정경두, 이재갑 후보자 모두 이 위장 전입 논란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유은혜 후보자는 아들 병역 기피 의혹 공세를, 그리고 정경두 후보자는 이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는데 정 후보자는 오늘 민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갑 후보자는 이 비상장 주식 취득으로 인한 불법적 재산 증식 의혹과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 탈루 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포기한 걸로 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청와대는 아직도 이 7대 비리 배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경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 사실을 인정도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발표한 7대 비리 배제 원칙에는 숨은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날짜인데요. 이 위장 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그리고 논문 표절은 2007년 2월 이후로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날짜 이전에 한 비리라면 배제 원칙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은혜 후보자는 1996년, 정경두 후보자는 1999년, 그리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00년에 각각 위장 전입을 한 거니까 청와대 비리 배제 원칙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리가 있는 건 분명한데 청와대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시스템인데 예. 그렇다면 1기 내각 인선 때는 어땠습니까? 1기 내각 인사 때는 대선 당시에 약속했던 5대 원칙이 기준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이 빠졌었고 기준 날짜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13명이 이 5대 원칙에 걸렸었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총 4명이 낙마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1기 내각 구성을 마친 청와대가 내놓은 것이 7대 배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부문 등 새로운 항목은 추가하면서 기존 5대 원칙 중 하나였던 논문 표절과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기준 날짜를 정하는 등 세부 기준을 완화시켰었죠. 자, 이 때문에 기준 이전의 비리는 문제가 안 되고 그 이후는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이전 비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강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무원칙하군요. 이런 무원칙한 원칙이라면 차라리 원칙에서 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명절이 다가오면 전해드리는 단골 뉴스인데요. 추석 선물 세트의 과대 포장과 꼼수 마케팅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장만 새로 해서 비싸게 받거나 가격을 올리고는 할인해 주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수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을 맞은 유통업체. 다채로운 선물 세트 매대가 북적입니다. 정말 실속 있는 가격. 할인 얘기들 많이 하고 구성 얘기들 괜찮아요. 할인도 해주고 상품도 다양하게 넣었다는데 소비자들은 왠지 꺼림칙합니다. 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석 때 같을 때는 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돌며 가격을 확인해봤습니다. 선물용 참기름 세트. 낱개로 사면 2병이 5만 원인데 2병들이 추석 선물 세트는 6만 2천 원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싼 거 같은데? 가격이 이거 상자와 포장값으로 10,000원을 더 받습니다. 세제 세트는 물론 젓갈류까지. 같은 상품을 낱개로 살 때보다 비싼 선물 세트가 곳곳에 보입니다. 근데 낱개로보다 이게 더 비싼 거 같아요. 포장값이 들어가요. 과연 포장 가격은 합리적인 걸까? 선물 세트를 구입한 대형마트에서 동일한 구성으로 낱개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낱개로 살 때 선물 세트로 살 때보다 2만 원이나 저렴했습니다. 포장재 가격이 전체 가격의 30%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같은 구성인데 7만 원대예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합리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종이잖아요. 플라스틱이고. 한 병에 10,000원이 조금 넘는 술은 2병을 잔과 함께 포장해 3만 원 넘게 받고 포장값이 한 7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개에 35,000원인 쌀은 미니솥과 함께 세트로 구성돼 가격이 12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요거는 35,000원이고 요거는 12만 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꼼수는 할인 가격. 대형마트들은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30-40% 할인해 준다고 광고합니다. 그런데 세트 구성품 개별 가격을 각각 더해보니 카드 결제 시 할인해 준다는 가격과 비슷합니다. 결국 세트 가격을 미리 올리고 할인해 주는 척 생색만 내는 셈. 높게 책정돼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면 저희 소비자를 속이는 거죠. 그건 나쁜 거죠. 과대 포장, 꼼수 포장도 여전합니다. 얼핏 보기엔 모두 같은 크기 햄 같지만 꺼내보면 용량이 차이가 납니다. 크기가 달라요? 약간 작아요. 120g, 200g.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햄 선물 세트는 고정 틀을 빼고 다시 넣었더니 거의 절반이 비고 키위 등 과일 세트는 물론
화장품 세트도 견본과 포장틀을 빼니 빈 공간이 큽니다. 소담하게 쌓여 보였던 건과류 세트는 포장 용기 깊이가 채 1cm도 안 됩니다. 현행법상 선물 세트 포장재는 전체 부피의 25%를 넘을 수 없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포장재 무게까지 포함해 중량을 부풀려 광고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업계가 포장재를 줄이는 등 자정 노력을 해왔다지만 명절 선물 과대 포장 적발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100건 넘게 꾸준히 발생합니다. 유통업체 일부만을 단속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일부 유통업체 꼼수가 명절 소비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가수 지코와 에일리가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함께 평양을 갑니다. 특히 지코는 북한에서는 생소한 힙합의 간판인데요. 두 가수가 어떤 곡을 선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담은 가수 에일리와 지코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인연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힙합 가수의 첫 북한 공연. 지코는 랩과 프로듀싱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우리말 가사와 한국적 멜로디로도 유명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한 100여 곡 중 베리굿, 오키도키는 힙합의 매력과 대중성, 긍정적인 가사를 갖췄습니다. 아이유와의 듀엣곡 소울메이트는 처음 들어도 친숙한 멜로디입니다. 아직 곡이 정해진 게 없다 정도만 호소사 쪽에서도 받은 게 없고. 재미교포 에일리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실은 여러 히트곡 가운데 헤븐과 U&I는 리듬앤블루스 창법이, 드라마 주제곡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는 멜로디 라인이 도드라집니다. 작곡가 김영석 씨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아리랑을 편곡해 피아노로 연주할 예정인데 지코, 에일리와 삼중주를 펼칠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방북하는 알리는 지난 공연에서 히트곡 펑펑을 불렀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첫사랑은 일생토록 잊히지 않는 아름답고 고상하고 귀중한 것. 걸핏하면 막말을 퍼붓는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가 지난달 느닷없이 첫사랑을 찬미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와의 관계를 첫사랑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5년 현정은 현대 회장을 만나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김정일이 대용단을 내려서 금강산 사업을 통째로 현대에 맡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현정은 회장의 방북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재촉하면서 일종의 러브콜을 띄운 것이죠.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의 대표가 포함된 것도 북한이 우리에게 뭘 바라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물론 남북이 협의한 사안이겠습니다만 북측의 요구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결정권을 쥔 실질적 총수의 방북을 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전 방북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지금은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가 진행 중입니다. 제재 해제의 전제 조건인 비핵화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설사 이루어지더라도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대북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자칫하면 유엔의 제재 감시 명단에 오를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수행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을 봐도 재벌 총수의 동행이 그리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30대 기업 대부분이 수사를 받았고 총수 여럿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역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과연 삼성이 선택한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정치가 기업의 일을 언급하는 것 역시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 초심이 변함없이 지켜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9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평양 가는 재벌 총수였습니다. 내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죠. 평양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맑고 조금 더운 날씨 예상되고요. 20일에는 흐리고 따뜻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 저녁 또 한낮의 날씨를 고려해서 의상 챙기시고요.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20에서 70mm 정도의 비가, 영남 해안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 정도 오겠고요. 이외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18도, 여수 21도, 강릉이 17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28도, 울산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전국에 가을비가 오면서 낮더위도 물러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4, 5도 선으로 내려갈 전망이고요.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